안녕하세요. 네, 임수진입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해야 할지 네,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은 2014년도 데뷔죠. 그래서 이제 내년도 말에 시험을 보게 되는 그 수험 생활에 대한 가이드안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연말이고 지금 2012년도 마지막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바쁜 일정들 있으실 텐데, 그리고 날도 굉장히 궂은데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료를 늘 만들다 보면 고민이 되는 게 딱딱하게 제도만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몇 해 동안 그 수험 생활하신 선생님들을 봤기 때문에 짧게 앞에 그 사진 한 장하고 짧은 글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활주로 사진이에요. 비행기가 있고 활주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4km 활주로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시면서 제가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과 그리고 수험생활의 방향 제시에 대한 걸 하고 싶어서 일단은 이 그림, 그러니까 사진과 글을 넣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굉장히 희망찬 초심을 가지고 하시죠. 내가 재수니까, 요번에 3번째 도전이니까, 아니 첫 도전에 나는 무조건 꼭 합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 3개월이 지나면 공부를 했는데 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뭔가 초심은 점차 희미해져 가면서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가장 심해지게 되는 방법은요, 심해지게 되는 상황은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가장 심한 극심한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수험 생활의 마음가짐으로 가져야 되는 게 꾸준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용식 꾸준함을 이길 그 어떤 재주도 없다라는 글에서 가져온 글귀인데요. 선생님들이 나는 지방대 출신이어서 3년제 출신이어서 난 학부 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혹시나 나한테 어려운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들은 불합격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불합격의 이유가 되는 건 나의 꾸준함이 점차 소멸되고 불안감이 커질 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꾸준히 처음 계획대로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꿈을 꼭 이루시고 합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꾸준함에 대한 거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방향 제시에 있어서는 지금 활주로는 보시면요. 그래서 비행기는 이륙할 때 4km 활주로를 달리면서 연료의 절반을 소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는 공중의 교통수단인데 활주로를 달리면서 절반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선생님들께서 합격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그래서 보건교사로 결국은 활동하시고 보건교사가 돼서 그 꿈을 이루시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도 쉬지 않고 가진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노력을 하실 때 합격을 이루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었고요. 바로 제도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사진과 글을 넣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합격 설명회에 대한 건 프린트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신규 채용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그냥 박스로 1차, 2차, 3차 있었던 것이 1차와 2차로 개정이 된다. 합격의 기준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제시해도 되지만 실질적인 그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2012년 2월 20일이죠. 교과부에서 예정 공고안을 냈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27일 날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29일, 그러니까 12월 29일 날 지금 설명회를 드릴 때는 올해 2월 달에 발표했던 예정 공고안이 그대로 모두 다 실천이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올해 발표가 되고 초등부터는 그 적용이 됐었어요. 그러면 초등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떤 식으로 대비를 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험생활 힐링백서에서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강의를 해오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개발서나 수험 대비서 같은 데 나오는 좋은 글귀를 넣어드렸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좀 뭔가 실질적이고 팁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수험생활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라는 설명과 함께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만든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따 들으시면서 좀 공감을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인맵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13, 그러니까 올해도 마인드맵을 활용한 강의를 했고요. 전 이게 올해가 작년보다 합격생이 많았던, 그러니까 아직 뭐 최종 합격 발표까지 난 건 아니지만 1차에서 합격 발표가 많았고 고득점자가 많았던 이유를요. 저는 이 마인드맵 활용으로 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맵을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작성하고 연습을 하는 걸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마이맵이라고 제가 그 신조어를 만들었죠. 제가 그냥 만든 용어인데요. 그래서 마인드맵 활용에 대한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시험 제도가 바뀌지만 올해 지금 11월 달에 치러졌던 시험 문제, 그리고 지금 그 2차, 그러니까 12월에 치러졌던 2차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서답형으로 바뀐다고 해서 2008년도까지 출제가 됐던 주관식으로 바로 그냥 회귀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가 이만큼 세련돼지고 그러니까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출제될 거고,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3년도 문제까지를 그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시험 문항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뭐 9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 한 해분을 풀어드린다고 해서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항 분석을 통해서 뭔가 그 공부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 문항 분석을 했고, 뒤에 짧게 2014년도 대비 임수진의 연간 그 강의 계획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 신규 채용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보시면요.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을 거고,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예정 공고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의문을 좀 가지셨을 거예요. 아직 공청회가 열리고 있고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된 가지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서 갈등을 하거나 시작을 주춤하면서 그러니까 멈칫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서 이제는 그 주된 가지로 그 수험생활의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1번, 2번, 3번에서 넣어드렸던 거는 올해 그 2월달에 나왔던 예정 공고안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줄여서 요약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지 않고 지금 1번과 2번은 그 뭐 인성과 적성 요소를 이제 강화하겠다. 그리고 교직 과정의 운영 내실할 때에서 교육학적 소양이 높은 교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직접 영향은 없지만 사실 이거는 교과부에서 원하는 교사상이에요. 그렇죠? 인성과 품성을 갖춘, 그러니까 인성과 적성을 갖춘 교사, 그리고 교육학적 소양을 갖춘 교사를 뽑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희 수험 생활의 가장 그러니까 주 방향이 될 수 있는 시험 체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중등만 지금 작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 2009년도부터 실시가 됐죠. 그러니까 2008년도 말에 시행이 돼 2009년도부터 보건교사가 된 선생님들한테 적용이 된 시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 2013년도에 보건교사가 되실 그 선생님들을 선발하는 2013년도 시험 문제까지는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3차 면접해가지고 1차, 2차, 3차의 개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이 객관식 시험은 폐지가 되고 1차와 2차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객관식 과목 폐지만 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학에서 객관식 폐지가 되면서 교육학 논술이 생겼고 그 전공 과목은 논술형 그리고 서답형, 그러니까 논술형 전공 과목은 서답형으로 출제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흔하게 듣지 않았던 서답형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건 뒤에서 조금 더 그 정확한 유형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교육학은 교직은 논술로, 그리고 전공 과목은 서답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그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보셨는데 교과부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뭔가 간소화하면서 제대로 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서답형 문제 활용이
그 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능에 있어서도 2012년도부터 점차 뭐 과목의 축소화, 그래서 간소화를 하고요. 그리고 점차 서답형 문제형으로 2014년도에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교과부에서 원하는 교사상을, 교육적 소양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하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라고 하는 게 교과부에 이제 올려져 있는데 그 선정이 돼 있죠. 그게 현행과 개정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고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선생님들께 그대로 지금 적어는 드렸는데요. 사실 보면 세 가지죠. 형식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1차와 2차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객관식이 폐지가 됐고, 그 1차 시험이 교직은, 그러니까 교육학은 논술로, 전공은 서답형으로 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출제 영역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출제 영역은요, 그 전에 봤을 때 평가 영역을 공청회 자료로 그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면 평가 영역, 과목별 평가 영역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 변경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면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교과 내용학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가지를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과목에서 교과 교육학은 학교 보건하고 지역사회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교과 내용학에는 성인간호부터 시작해서 아동간호, 모성간호, 정신간호, 노인, 응급, 그리고 기초건강과학이라고 해서 병태생리나 그리고 그 양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사정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파트들을 포함한 게 교과 내용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규칙에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합격 기준이죠. 합격을 결정하는 합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1차에서 2배수, 2차에서 1.5배수 뭐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으면 이제는 1, 2차로 간소화됐기 때문에 1차에서 합격자 1.5배수를 뽑겠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서 1차와 2차 점수를 합산을 하는데 동점자가 나오면 2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선택하겠다. 2차는요. 올해까지 이루어졌던 3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심층 면접하고요. 그다음에 실현하는 거, 강의 실현하고 하는 건데 우리 과목에서는 그 강의 실현이라든가 뭐 실습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지 않고 저희는 그 면접만 봤었는데 그건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규칙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제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보시면 이 평가 영역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정말 보건교사가 되려면 공부량이 많다 그러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범주에서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지 아셔야 되고요. 근데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과정 평가원을 제시한 이 평가 영역이 될 거예요. 평가 영역 및 내용이 될 거고요. 거기서 교과 교육학에 대해서 나온 것이 지금 학교 보건,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학이 돼 있죠. 그리고 그 각각의 포함이 되는 하위에 5가지씩 하위 요인들을 가지고 또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1차 시험에서 35%, 2차 시험에서 65%라고 했지만 그간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출제된 문제 비율을 보면은 뒤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 30% 내외였어요. 1차에서도 2차에서도.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이 되는 내용에서 평가 범주를 보는 영역이 학교 보건이나 지역사회 간호학은 여전히 30%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은 토론을 하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립을 한 건 아니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큰 그 가치 철학 정도만 정해진 거죠. 그래서 있고 교과 내용학 해가지고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건강과학에서 병태생리학 양리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차에서도 양리 문제가 2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2차 문제에서 4문제에서 25점에 해당하는 한 문제가 양리학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리학이 그냥 단순하게 약물의 부작용 뭐 이게 아니라 그전엔 약물 이름 알고 뭐 어떤 질병에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전 이해까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밝히고 있는 대로 평가 영역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원하는 실력은 종합 이해 능력을 평가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거를 실행해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가시면 뭐 건강 사정이랑 아동, 성인, 정신, 노인, 모성, 응급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전에는요. 이쪽 부분이 치중해서 나왔고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성인이나 아동 질환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동에서 응급 파트를 조금 더 포함해가지고 나온 정도라고 하면 최근에는 뭐 작년도는 정신이나 모성이 둘 다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고 올해는 보시면 정신은 조금 낮아졌어요. 근데 모성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을 편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30%지만 여기 8과목이에요. 여기 2과목인데 30%잖아요. 8과목이 70%를 차지해요. 그럼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과목이 없고요. 그래서 모든 과목들을 공부를 하실 때 다 이해 위주로 해가지고 잘 기반을 닦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서답형에 대한 표현을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서답형에 대해서 제가 수능이 이미 2012년도부터 좀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고 부모들을 초청해서 교과부에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서답형 쪽으로 수능의 출제 방향을 바꿔가겠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은 뭐 종합 이해다라고 하면 서답형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요. 그 설명회 자료를 조금 참고를 했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대비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서답형 문항 형식에는요. 기입형 또는 완성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교과부에서 임용시험에서 언급을 할 때는 기입형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학책이나 이제 사회에서 언급하는 용어는 완성형이죠. 그리고 단답형, 그리고 논술형이라고 하는데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논술형과 서술형이 거의 같은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논술형이나 서술형에 뭐 논하시오, 설명하시오, 비교해서 비교 분석해서 뭐 그 이유를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 시험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그러니까 창의성 있게 아니면 독창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뭐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어서 뭔가 누구를 그러니까 누구를 동조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타당하고 논리적인 글을 쓰는 답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험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에서 5가지를 쓰시오. 뭐 3가지만 제시하시오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3가지를 추려낼 수 있는 거. 문제에서 묻는 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먼저. 그리고 문제에서 주고 있는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우선순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서술형은 어떤 제한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고요. 그거에 맞춰서 내 생각을 기술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단답형이나 완성형에 비하면 좀 주관적인 답안이 작성이 될 수 있지만 서술형도 단답형이나 기입형과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 그리고 채점 기준에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좀 공통되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하나씩의 형식에 대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기입형에서 보시면 가로나 아니면 박스를 넣어서 그걸 채우게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채우게 하는 것들은 주로 단어나 아니면 어구죠. 그러니까 2-3개의 단어가 모아졌거나 아니면 숫자, 뭐 얼마 이상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입형의 예로 2012년도에 객관식으로 나왔던 문제를요. 기입형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보기 빼고요. 단어들에 들어갈 거를 뭐 순서대로 되는 것을 보기 중에 골라라라는 문제를 순서대로 쓰시오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기입형 완성형이 되는 거죠. 또는 문장을 써요. 문장을 써놓고 가로를 쳐놓고 그걸 채우게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기입형 문항의 대비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건 중요하다는 설명은 선생님도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근데 전공 이론서나 아니면 학원 내 수험서들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가로를 비우게 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내세요. 사실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강의해 오셨고 또 시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고요. 문제를 내고 나서도 또 토론을 하시고 수정하고 하는데 누가 성인간호학, 수문사 성인간호 상권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통으로 갖다 옮겼고 그래서 키워드로 구멍을 냈다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출제원으로 돈 받고
2주씩, 3주씩 들어가서 집단생활 하시면서, 공동생활 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해 설명할 때, 그 문제 참 좋네요 하시지 않겠죠. 그럼 그 책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점수 차이가 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지를 가지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기입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한 문장이 중요하다가 아니고요. 키워드 위주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절대 단순함기를 할 수가 없는 방대함이 아니고 절대 단순함기를 해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내지 않으세요. 출제에 들어갔던 교수님하고 이제 미팅을 2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교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얼마나 시키길래 못 맞출 거야 했던 문제도 너무 잘 맞춘다는 거죠. 요번에는 난이도가 이 정도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잘 맞춘대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은 구석구석에서 다 끌어와서 자료로 만들어 놓지. 실질적으로 수험생은 시험을 너무 잘 보지. 그래서 가장 문제 내기 어려운 게 보건교사 임용 시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들은 안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안 들어갈 애를 쓰신대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미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 절대 그대로 문제를 옮겨다 놓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보셨을 거고 단답형에서 보시면 간단한 어구나 문장이나 숫자예요. 여기는 보니까 문장도 들어가죠. 단답형은 딱 그 간단한 형태의 답을 요구하는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나왔던 객관식 문제에서 지금 여기서 보면 찰과상 입은 학생한테 발생되는 합병증하고 원인균을 물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어로 답할 수 있도록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사례를 주고 뭐 상황을 주고 올해도 이제 주관식에서 나온 3번 문제인가 그렇죠. 그래서 간호 과정 적용해서 간호 문제를 추리고 그 문제에 대한 목표 수립을 해라. 그럼 목표 같은 경우 문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서술형이 아니에요. 그건 단답형이에요. 그거는 정확하게 방향이라든가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단답형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정확한 단어, 어구, 문장으로 답할 수 있도록 여전히 키워드 위주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단답형 문제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 게 보시면 전공 이론서의 표나 그림이나 구조도에 나와 있는 명칭이나 기전이에요.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입형에서도. 근데 단답형에서 문장의 답을 요구를 하는데 그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문장을 갖다가 옮기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 기전을 써놔요. 뭐 산연기 불균형에 대한 것도 기전에 대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 이거의 단계 해석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걸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몇 번째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현상을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단답형에서 문장으로 충분히 그 기전을 이해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답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까지 강론 강의를 가장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전공 이론서죠. 근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올해는 이제 학원에서 제 이론서를 가지고 주가 되도록 하고요. 이런 전공 이론서는 심화학습을 하기 위해서 활용만 할 거예요. 그래서 7, 8월에 이제 제 연간 강의 계획에서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저는 초기에 이론 수업할 땐 주 1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본인이 가서 다시 정독하고 이해하고 구조화해본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대신에 7, 8월에 저는 일주일에 2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만큼 기본기 다졌으면 검증해보고, 그러니까 문제 써보고, 구조화한 거 인출해보고, 그리고 내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공 이론서에서 심화 내용을 끌어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만나면서 그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문제들의 어떤 시험 제도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드렸고, 그리고 논술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도 논술형이라고 해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에서는 서술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서술형은요,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2차 준비를 했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2차 준비를 하면서 문제들을 또 분석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문제에서 단서로 주어지는 게 꽤 많아요. 지문에서 주고 있는 단서가 많다고요. 그러면 지문에서 주고 있는 단서를 잘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위에서 문제에서 묻는 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A를 물었는데 난 A를 알고 있지만 B를 묻는 줄 알고 B를 썼어요. 그러면 부분 점수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근데 A를 물은지 알아요.
근데 A에 관련된 답을 쓰는데 지문에서 주고 있는 단서를 끌어다가 A 방향에 답을 썼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그러니까 서술형이야말로 가장 종합 이해의 능력을 검증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올해 그러니까 실시가 됐었고요. 그걸 적어드렸는데 보시면요. 그 전체 문제를 다 넣어드리진 않았어요. 12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그 자료를 그러니까 장수를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지금 대표적인 것만 넣어드렸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초등시험을 미루어 보건대, 2008년도까지 이루어진 시험과 지금 2009년도, 2013년도 대비 문제까지 볼 때, 그 문제는 20문제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입형과 단답형이 주를 이루고 서술형은 2문제에서 3문제. 3문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채점위원들을 뽑아서 출제위원들이 채점하지 않으시고 채점위원이 따로 있거든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 따로 고용해야지 그 채점 인원들 또 채점이 시험지 한 장, 답지 한 장당 3명씩 채점을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 시간이 많아지고 노력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인건비를 주고 지불하고 국가에서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이 기입형이나 단답형을 중심으로 하는 키워드 위주의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들에 가서는 이 서술형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교원 임용 시험 문제를 한번 보시면 교직 논술형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학 논술형에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저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교육학 논술형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공청회에 이제 참석을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거나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저희는 어법이나 원고지 작성법이니 뭐 글자 초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학도 결국에 보면 논술형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서술형에 가까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학 선생님도 그 정도를 예상하시더라고요. 공청회에서 많이 언급된 내용도 그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몇 문항이 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술형, 우리 전공의 서술형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학 선생님 더 자세하게 안내하시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2차 준비할 때 보면은요. 키워드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인출하는 연습, 스스로 구조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나 서답형에서 있고요. 제가 옆에다 단답형, 기입형, 뒤에 보시면 서술형 해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입형은 한번 보면 그러니까 디귿과 리을 해가지고 그 5번에 3번 서브 문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기입형 해가지고 보실 수 있을 거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을 써서 단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뭐 발문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적합한 발문이라고 문장을 쓰도록 하는 내용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단어나 어구나 문장이나 숫자나 이것을 정확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문제가 단답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가셔서 8번 문제를 보시면 서술형 해가지고 보시면 위에서 지금 지문에서 주고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를 가지고 비교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위의 상황에 적합한 것으로 그리고 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차이점을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서술형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는 뭐 11문제, 뭐 10문제 이런데 서버 문제로 2-3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문제 수가 보니까 20문제에서 30문제 내외인 것 같아요. 서버 문제 포함해서. 그리고 크게 이제 큰 문제로 보면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이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공부를 하거나 학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시러 오신 게 아니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전략적인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보는지,
이걸 알아야 내가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사 능력시험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이제 초시생 선생님이시거나 정보가 많이 없으신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도록,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 중에 내년부터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학원 강의 시작함과 동시에 난 공부 시작이다. 아직은 좀 놀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보를 가지고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죠. 올해 시험이 한국사 능력시험이 21일까지 4회가 이루어져요. 근데 21회를 보시면 우리 시험을 볼 수가 없으시죠. 3급 이상의 인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10월 26일 날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인증의 결과를 받기 전에 시험이 치러질 확률이 높아요. 아직 시험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11월 달에 이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뭐 12월 초에 치러졌던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11월 중에 이제 치러지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흔하게 그 시기에 치러졌던 걸 아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연간 계획서를 2월부터 계획을 짰거든요. 근데 1월 26일에 한국사 시험이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시작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문제은행식이다. 뭐 중고등학교 한국사 능력이 3급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서 한국사를 교양 과목으로 하신 것도 많지 않죠? 저는 보통 뭐 인간 심리니 뭐 대인관계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주로 많이 뭐 컴퓨터, 영어 이런 거를 보통 교양 과목으로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한국사를 많이 접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역사에 관심 별로 없고 머리 아파하죠. 그래서 굳이 그거 알아야 돼? 뭐 이렇게 물론 중고등학교 들은 풍어는 있어서 뭐 역사를 읽어야 미래를 뭐 볼 수 있고 뭐 앞서 나간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자기 개발서 같은 걸 보면은 뭐 세상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세계사와 한국사를 알아야 뭐 투자처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 역시 아들이 와가지고 뭐 고려시대 왕 뭐 장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들이 7살인데도요 벌써 장군의 얼굴을 막 그리고 뭐 어느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흥미롭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저주저 한 얘기는 선생님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한국사 치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과하셨을 거예요. 이과생들의 공부하는 성향과 역사 공부는 많이 달라요. 뭔가 끝맺음이 없죠. 뭔가 사건이 딱 몇 년도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딱 끝맺음이 돼야 되는데 그 제도가 막 몇 년 후에도 이어져 있고 또 그 제도가 변경되는 과도기에는 뭐 어떤 형식으로 바뀌었고 인물은 누가 나타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딱딱 잘라서 하고 막 단계를 나누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좀 충분한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5월, 8월 비추예요. 1월에 끝내세요. 교육학도요. 지금 논술로 바뀌어갖고 머리가 엉켜서 힘들어요. 예전에 그냥 이해하고 눈에 그냥 익숙하게 찍으면서 계속 보면 되죠. 근데 지금은 교육학도 20%밖에 안 되지만 20%, 그러니까 합격에서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논술이래요. 내가 쓰지 않으면 백지 형태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전공도 공부량이 어마어마해요. 선생님 3년, 4년씩 배웠던 내용을 압축해서 1년 아니죠. 2, 3, 4, 5, 6 이때 다 끝내요. 7, 8은 반복이에요. 9, 10은 또 반복이에요. 이 짧은 기간에 하시려고 하면 하루에 공부량이 어마어마하실 거예요. 이해하고 차곡차곡 넣기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실 거니까 1월 중에 끝내세요. 그리고 한국사 어떡하지? 한국사 봐야 되는데. 그거 쉽다는데. 문제집만 풀고 가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월에 뭔가 그래도 학교 가서 내가 한국사 능력시험 봤으니까 뭔가 누가 얘기할 때 아니 자녀가 얘기할 때 뭔가 그래도 흐름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좀 준비를 그래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문제은행식이고요. 인증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격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격 기준 보는 시험과 선발 시험은 굉장히 유형이 달라요. 선생님 국가고시 연상해 보시면요. 국가고시에서 중요합니다. 국시에 나옵니다. 했지만 그게 3, 4, 5챕터가 중요하니까 3, 4, 5챕터에서만 문제가 다 나오고 1챕터, 10챕터에서 문제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총론은 총론대로 한두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계통별로 들어가서 소화기계에서 몇 문제, 호흡기계에서 몇 문제. 물론 중요한 부분에서 3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덜 중요한 부분에서 1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인증시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요 정도. 요 시대엔 요건 알아야지. 고려시대는 요건 알아요. 조선시대는 요게. 근대화시대는 요거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깔아서 인증시험을 치러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뭔가 보니까 조선시대하고 근대화가 좀 많이 나와. 그럼 이쪽에 치중해가지고 내가 좀 받겠지. 7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근데 어느 한두 시대도 아니고요. 대신에 인증시험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 기본만 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거 묻는구나.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격증 시험이 그래서 쉬워요. 선생님들이 이제 가서 면허증만 취득하고 다른 데 도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건교육사니 사회복지사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들이요. 가서 보면 인증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나와요. 기본 물을 것만 물어요. 우리 시험처럼 구석에서 끌어와서 위에서 5명만 뽑아야 된 5명 중에 5명은 풀겠지라고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하세요. 대신에 절대로 어느 한 파트에만 쏠려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보니까 기출문제가 다 그대로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 처음에는 중급을 출력해서 공부하세요. 중급에서 뭘 묻는지. 근데 중급만 보시면 안 돼요. 초급과 고급도 다 출력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검증하고 있는지, 어떤 시대에 대해서 어떤 걸 묻고 있는지를 조금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는 독학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서가 시대별로 잘 정리가 돼 있는 고등학교 수능 대비서 혹시 보셨어요? 그림 잘 들어가 있고요. 우리 때 책하고 달라요. 저희 때 책은 막 글밥만 많아가지고 빽빽해가지고 사실 오래 보면 토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교과서도 글뿐이고 참고서도 그렇고 했는데 요새는 교과서도 막 그림이랑 사진 많이 들어가 있고 수험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쁘게 잘 돼 있어요. 뭐 박스 넣기 문제니 뭐 팁 주고 막 편말 듣고 막 서가지고 막 그림, 만화, 애니메이션 그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고등학교 수능 대비서에서 요새는 그런 거 많더라고요. 혼자 자율학습하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우공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국사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 EBS 수능 방송에서요. 그러니까 EBS를 치고 들어가면 안 되고 EBS 수능 방송에서 EBSI예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사 그리고 근대사에서 무료 강의가 올라와져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의가. 근데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 자체가 어떤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일단 인증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해보고 많이 듣는 거, 그거 듣는 큰 흐름, 그리고 Q&A 글 올리면 다 잘 온대요. 24시간 안에. 이거 활용해서 하시면 굳이 한국사 그러니까 돈 들일 필요 없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도록 설명드렸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회심에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게 힐링백서라고 해서 요새 힐링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수험 생활에 그 어려운 수험 생활에 힐링이 되도록 한 내용을 조금 넣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수험 생활 동력을 확보해라부터 넣었어요. 늘 얘기하는 꿈이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병원을 나오시고 학교를 졸업하고 보건교사의 길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간호사도 근무 여건 나니까 3교대 일단 안 하잖아. 방학 있잖아.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연금 나오니까 내 노후는 초라하지 않아. 박스를 주우러 다니거나 이런 일 절대 있을 수 없어.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걔가 아예 영향을 안 미치진 않죠. 영향을 안 미치진 않지만 내가 보건교사가 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써주세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으면 책상 밑에다가 넣어두시거나 붙여주세요. 좀 민망하지만. 근데 이게 동력이 돼요. 가끔 친구들한테 연락 오잖아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쟤네들은 저렇게 병원 다니면서 여행 다니고 예쁘게 꾸미고 난 이렇게 공부한다고 엉덩이 펑퍼짐해가고 돈은 막 쓰고 다니고 사실 노량진 생활 시작하고 나면 1,000만 원 그냥 훌떡 1년에 정말 그냥 쓰고 가는 건 쉽다고 하죠. 근데 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고 애가 놀아달라는데 애를 닥쳐두고 애인이 만나달라는데 애가 헤어지고 막 모든 걸 감수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연금? 그따위 거 도대체 내가 딴 거에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는데 내가 건물에서 임대료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교사가 돼야 되는 이유를 없어도 만드세요. 구체적으로. 마음이 가는 이유를 쓰세요. 그래서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합격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제가 해마다 하는 얘기가 합격자 확인을 인터넷으로 할 건지 전화로 할 건지 아니 난 심장이 너무 약하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서 배를 통해서 들을 건지 그리고
합격한 순간 난 뭘 할 건지, 그날 뭘 해야지,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위에서 구체적인 이유가 정확치 않더라도요, 그 순간 설레임으로 바뀌면서 뭔가 동력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생각 안 해도요, 선생님 열정 넘치세요. 나 꼭 합격해야 되고, 나는 어떤 교사상이 돼야 되고, 막 교사관이 생기고, 막 어떤 철학이 막 생겨나고요. 지나가는 중고생을 보면 느낌이 달라지고, 그런 시기예요. 근데 5월, 6월, 7월, 8월 지나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부 계획을 짜셔야 돼요. 뒤에서도 안내 드리겠지만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해 갈 것인지. 그래서 오늘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내일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책상에 서서 골라요. 성인을 한번 해볼까? 모성을 한번 해볼까? 교육학 한번 해볼까? 그러다 보면 좋아하는 과목은 이만큼 실력 향상이 돼 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시험날까지 발목을 잡죠. 내가 모성 한번 본다고 했는데 내가 그 학부 때부터 싫어했던 그 모성이 정말 내 발을 잡네. 합격자 발표 나면 내가 모성이 페인이구나. 내가 실패 요인이다라고 끝까지 잡고 가요. 그러니까 골고루 안배하세요. 그리고 내가 취약점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분명히 하셔서 취약한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수를 잘 보내야 합격. 시기가 시기인 만큼 넣었어요.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 이브다, 연말, 그쵸? 막 캐롤 울려 나오고, 이제 새롭게 막 다이어리를 막 팔아요, 색색깔. 왠지 사가지고 내년 계획을 짜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흥분해서 밖에 가서 친구들하고 수다도 좀 떨어줘야 될 것 같고, 내 비전을 누구한테 막 이렇게 좀 공표도 해야 될 것 같고, 흥분하게 되고 싶거든요. 근데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거기 있는 것처럼 다음 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아닙니다. 내일부터 아닙니다. 선생님 설명회 두고 가시면, 내가 설명회 들어서 막, 풍만해서 막 열정을, 희망이 막 생겼죠. 뭐 방향제시가 됐어요.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해진 것 같아요. 저 밝은 곳이 생긴 것 같지만, 내일 잠자고 일어나면, 그래, 어떻게든 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지? 또 다시 갈등하세요. 오늘 가셔서 그 열정이 남아있거든, 생각이 들거든, 연간 계획부터 짜세요. 그리고 없는 약속 만들지 마세요. 야, 신년인데, 연말인데, 우리 만나자. 이거 하지 마시고. 나 내년에 공부 시작하면 이제 끝장이야. 나 1년 동안 내가 뭐 보는데 나와. 그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세요. 나 공부한다고 다 알리고요. 그리고 내가 못 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친구한테 나 공부하니까 못 가. 이거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야. 나 공부해서 영화 보고 그러면 안 돼. 나 공부해야 돼. 근데 두세 번 유혹하면 그래, 이번 주까지만 보지 뭐. 나 그 영화 꼭 보고 싶었으니까 그것만 보지 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고 본인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세요. 난 1년 안에 붙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유혹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친구도 설득시키고 나도 설득시키고 또 결혼을 하신 분이면 시댁 식구도 설득하시고 남편도 설득하세요. 절대 슈퍼우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과의 그 연락도 그대로 대인관계 유지하면서 뭐 엄마한테 효녀이면서 애인한테는 좋은 애인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의 총력을 기울이세요. 포기하세요, 나머지. 근데 영원한 포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포기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매진하는 게 뿐이에요.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원 강의 선택에 대한 거예요. 강사가 앞에 서서 내년 강의를 앞두고 설명을 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좀 어폐가 있지만 제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거, 강사가 하는 말, 다른 합격생이 하는 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샘플 강의 들으세요. 본인이 직접 설명회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맞겠다 라고 하면 선택하세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밀고 나가세요. 불안하니까 이 사람 강의, 이 사람 강의. 이 사람은 자료가 많대. 이 사람은 강의가 괜찮대. 이 사람은 참 마음을 어루만져도 수험생활 도움이 된대. 그럼 언제 자기 공부하실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해주는 강의, 그 사람의 공부한 거 티내는 거, 공부한 거 티내는데 그래 너 공부 잘했다. 나도 너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게 1년 보내게 되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강사를 선택하든지 1년 밀고 나가시면 돼요. 유명한 강사라고 단점이 없지 않아요. 이제 시작한 강사라고 장점이 없지 않아요. 나랑 맞는 부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으세요. 적합한 사람을. 그리고 바꾸지 마시고 밀고 나가세요.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 강사 안 되겠다 싶으면 중도에 물론 바꾸실 수 있지만 그거는요. 선생님의 에너지 소모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소비자예요. 요새 갑과 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선생님들이 갑이에요. 강사는 학원은 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나 이러이러한 자료가 참 힘들다. 이걸 좀 수정해 주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100% 받아들여지진 않죠. 하지만 점차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수하고 내가 그냥 하고 가자. 내가 떠난다. 중이 절실히 떠난대. 뭐 정말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도 정말 모든 거 걸고 나와서 하는 1년인데 그렇게 시간이나 노력 허비하지 마시고 강사한테 요구하시고 학원에 요구하세요. 까칠해지세요. 공부하는 동안 정말 까칠해지세요. 할 말 다 하시고 까칠해지고 못돼지세요. 나쁜 사람이 돼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빨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드린 것처럼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암기는 정말 잘한다. 근데 뭔가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거 참 힘들어. 그래서 누가 구조화를 다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암기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난 암기가 참 안 되고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은 구조화된 틀만 제시해주는 강사의 자료는 힘겨워요. 또 장의존적인지 장독립적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을 가지고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과목 선생님은 과제를 막 그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막 내주면서 하고 뭐 그걸 써오고 막 빽빽이를 쓰라고 하고 난리였어요. 근데 그 과목이 너무 싫었어, 그게. 지나와서도 너무 싫어. 다 지겨운 느낌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선생님 참 독립적이에요. 나 스스로 공부 스타일을 잡고요. 공부 시간을 계획해서 진행해가는 게 맞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뭔가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힘들었지만 지나고 오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 과목이 나한테 제일 도움이 됐어 라고 하면 장의존적이신 거예요. 그러면 장의존적인 성향이 맞는 강사분을 찾아가세요. 강사 중에 자료를 많이 주고 그리고 풀어진 자료를 주고 구조화를 해보고 생각해보게 하고 과제를 내주고 막 이렇게 닥달을 해서 가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맞으세요. 근데 자료는 조금 함축돼 있지만 뭔가 격려나 뭔가 부여를 잘해줘요. 동기부여를. 이 사람은 장독립적인 성향이 맞아요. 그 강사가 그랬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요. 장의존적인 사람이 장독립적인 강사한테 가서 1년 내내 욕하면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공부하죠. 떨어져요. 장독립적인 사람이 장의존적인 성향이 맞는 강사한테 가서 뭐가 이렇게 자료가 많고 과제가 많아. 나 손목 아파 죽겠고 이거 못해 먹겠어. 라고 하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장의존적인 성향이 맞는 선생님들이 오세요. 제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들을 많이 내줬어요. 스터디를 해도 막 참견해가지고 막 오랄 테스트에 너가 물어. 너가 몇 개 물어. 막 이랬고 시간을 30분 이상 초과하면 안 돼. 막 이런 참견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장의존적인 사람 많죠. 장독립적인 사람은 강의 끝났으면 가지. 왜 남아가지고 저런 잔소리를 하고 있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스타일에 맞는 강사를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듣든지 제가 장단점이 있고요. 강사는 중요한 것은 모두 공통되게 다뤄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틈새라고 하는 걸 좀 다뤄줘요. 근데 모든 강사가 틈새라고 하는 걸 다 공부하신다고 하면 학원에 나오지 마시고 강론 펼쳐놓고 다 세살 공부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믿으시는 강사, 듣고 선택한 강사를 믿고 그 사람이 다뤄주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1순위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강사가 틈새다라고 제시해주는 자료가 아니라 중요한 걸 복습하고 예습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만드세요. 그러면 누구 강의를 들으셔도 수석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전국 이론서를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 강의 따로 하고 강론서 강의 따로 하고 강론을 시간을 늘려가면서도 막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이거 넣어야 돼 알고 있어 이 표현은 비슷한 표현이야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그 작업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작년에 그런 공부를 하셨다면 잊으시고요. 이제 단권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론서를요 그냥 3공으로 처리해서
제본서를 드릴 거려고 하거든요. 학원 강사 책이 메인이 돼서, 왜냐하면 여러 강론에서, 모든 강사 마찬가지예요. 모든 강론에서 추린 자료를 모아놨어요. 함축해놨어요. 그리고 그 함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 책이 좋다 나쁘다도 아니에요. 어차피 강사들이 만들 때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주안점으로 두고 그거에서 풀어내올 수 있는 이론들을 여러 강론에 펴놓고 취합을 한 책이에요.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단권화를 만드시죠. 그래서 초기에 이론을 하실 땐 단권화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세요. 근데 단권화를 할 때 형광펜 칠하고 스티커 붙이고 막 예쁘게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해한 것과 못한 것을 구분해 가시면서 이해 못한 부분, 취약한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가시면서 단권화를 하세요. 그리고 7, 8월 달에는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이론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끼워 넣으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 여러 번 중요하다고 언급이 되는 부분을 중요 표시를 하면서 강론에 전공 이론서에서 뭐라고 나왔는지 그런 표현들을 같이 더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만드시면 7, 8월이에요. 그리고 처음 6월까지는 그냥 기본 이론서의 단권화 작업을 하세요. 근데 단권화가 제가 말했지만 보기 좋게 파일을 단권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차례대로 단권화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료를 만드시고 7, 8월에는 새로운 자료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다 껴넣어요. 취약해서 껴넣고 중요하니까 껴넣고 껴넣어요. 9월부터는요. 여러 학원 모의고사 보니까 이 사람 틈새라고 이거 내줬어. 그거 살 갖다 붙이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단권화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시험 직전까지는요. 여러 번 돌리세요. 7번을 봐야 80% 정도가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80, 85%가. 그러면 우리 시험이 보통 80점, 85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했어요. 물론 교육학을 합친 점수지만. 근데 전공만 보더라도 물론 그 어려웠던 해, 쉬웠던 해가 있기 때문에 폭은 있어요. 하지만 70에서 80%를 맞추면 합격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새로운 틈새를 공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단권화로 확실한 공부를 하세요. 확실한. 누가 물어도 중요한 영역에서 나오면 나는 이 정도의 내 기본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고 그걸 반복해서 체득하세요. 몸으로. 문제를 보는 순간 머리가 움직이고 몸이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작업을 9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과 주관식의 공부법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혼선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객관식 공부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이해를 하면서 봤기 때문에 단권화를 해나가는 시간이 단축돼요. 그런 이점이 있을 거예요. 대신에 취약점은 이게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하는 거에만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영역을 확대해갈 수 있는 눈을 자꾸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면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강사가 줬으니까 강사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으니까 강사가 표에 딱 넣어서 줬으니까 표 그대로 머리에 탁 떠올려가지고 그대로 인출하는 거 이 방향을 언제 다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조화를 해가면서 이해를 하면서 구조화해 가세요. 그래서 뭐 학교 보건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가 추가가 됐고 연수 자료로 강사가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자료를 맨 뒤에다가 학교 보건에 그냥 갖다 껴놓는 게 아니라 이거 보니까 학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단권화되어 있는 내용 중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펴서 껴넣으실 수 있을 실력이 7, 8월까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셔야 높은 점수로, 그러니까 높은 점수라고 해도 남들보다 이만큼 월등한 점수 절대 합격 못하세요. 합격생과 불합격생 보면요. 실력 차이가 막 하늘과 땅으로 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0.1, 2점, 한두 문제. 정말 운 나쁘게 왠지 그걸 것 같아서 고쳤더니 틀리고 그리고 내가 운 나쁘게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를 쓸까 서울을 쓸까 하다가 서울 썼어요. 커트라인이 7.5점 차이 나죠. 뭐야 이게 누가 뭐 신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가 정말 남들보다 이만큼이 아니라 남들과 약간 내가 조금 더해서 합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다 전문가시잖아요. 임상 전문가.
간호사 면허증 다 갖고 계신 분들이세요. 어디 가도 주사 놓을 수 있고요. 어디 가도 누구 아프다고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몰아와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위고사 보고 있는데 1등이 저 밑에 사람보다 뭐 이렇게 월등할 수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대한민국에서 간호학 교육 받았고 임상 전문가로 일했고 그 정도 판단, 그 정도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실 때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단권을 하고 반복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누구나 기출문제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2차 대비반에 와서 기출문제를 그대로 내도 완벽한 답을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걸 완벽하게 쓰는 사람이 붙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예습과 복습 중에서 자신을 더 효율적인 것에 많이 할애하세요. 어떤 사람은 예습을 열심히 하고 예습할 때 내가 구조화를 해서 왔더니 강의 들으면서 더 이해가 잘 되고 강사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 내가 캐치해서 더해 살도 더할 수 있더라라고 하면 예습에 치중하시고, 나는 책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강사가 한번 딱 얘기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 그럼 복습을 선택하세요. 그럼 그런 사람은 예습을 안 하고 복습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습이 더 맞는 사람은 복습은 책 한 번 눈으로 훑는 걸로 끝내시고요. 복습이 맞는 사람은 예습이 책을 그날 나갈 거 제목 보고 쭈루룩 책 그냥 한번 보고 오는 걸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직강하고 인강도 많이 물으시거든요. 인강도 합격할 수 있나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직강이 합격률이 높긴 해요. 하지만 본인이 뭐 거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새롭게 누군가 사귀는 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요. 적합한 방법을, 그리고 인강이기 때문에 루즈해진다라고 하면 스케줄을 명확하게 세우세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인강을 듣고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나 일요일을 너무 허송세월처럼 보내니까 일요일은 하루 종일 교육학하고 전공을 인강만 듣겠다라고 해서 몰아서 듣는 거 상관없어요. 대신에 규칙적으로 하세요. 인강생 중에 대부분은 강의가 정말 많이 밀려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밀려서 언제 다 듣지? 강의 양도 많은데. 그렇다고 인강생들 그 진도 맞춰주느냐고 짧게 끝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강생일수록 더 규칙적으로 조금 학습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시고요. 마지막 거 읽어보시면 되죠. 그리고 환경관리 백서예요. 방해 요인을 없애거나 최소화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무조건 애인이 방해가 된다 아니고요. 무조건 임신이 방해가 되면 임신 미루세요 아니에요. 아이를 배에 넣기 때문에 더 희망을 꿈꾸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애인이 있어서 중간중간 몸보신 시켜주고 막 집에 홍삼 보내오고 중간중간 전화해서 너 담대해져,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는 애인은 조력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세요. 나한테 조력 요인인지 방해 요인인지. 그 방해 요인이 있다고 하면 과감히 없애세요. 애인하고 무조건 헤어지라는 건 아니에요. 애인이 자꾸만 칭얼대면 1년 기다려라. 기다릴 수 없거든. 헤어지자. 라고 하시고요. 이해시키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 방법이 제일 낫죠. 그리고 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최소한 방해 요인을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해 요인이 발생됐으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근데 가끔 선생님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공부 안 됐는데 엄마나 부모님 편찮으시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간호사 딸이 나밖에 없는데 공부한다고 이러면 불효녀인 것 같고 공부를 잠깐 접고 한두 달 가서 케어를 하고 와야지. 정 여건이 안 되면 그럴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어요. 간병을 쓴다던가 아니면 가족이나 친지 중에 누굴 구해본다든가.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생활 백서 해가지고 해드린 게 보시면 이것도 위에서랑 마찬가지예요. 수험생활 중에 자꾸 몸이 아파요. 선생님들 지금 요새 자꾸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고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열이 나고요. 머리가 아파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속이 메스꺼워요. 이런 얘기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그냥 참잖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자꾸 생기는 건 타협을 해서 그래요. 오늘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픈데 앉아서 3-4시간 공부해봐. 아무 효율이 없으니까 오늘은 쉬자.
얼마나 편해요, 머리가. 자꾸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도록 일단 아프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시고요.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거기 제가 5번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시간 정도 휴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뒤에서 뭐 습관 얘기를 하면 4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일주일에 뭐 일요일 날 6, 7시간, 아니 친구들을 만나서 8, 9시간 놀고 나면, 노는 건요, 금방 습관이 돼요. 다음날도 일어나면 또 그 친구랑 통화하고 싶고요. 그 친구 어제 고민 얘기하고 갔는데, 남자친구가 화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요. 걱정이 돼요. 마음이 쓰여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을 없애도록 하는 건 내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휴식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걸 4시간 안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 몸이 공부에 익숙해져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 있어야지, 공부 습관이 들어 있어야지 휴식이나 노는데 흥미에 그런 것들에 그 몸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공부 습관 들이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지금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제 오늘부터 뭐 내일부터라도 당장 하실 수 있겠죠. 공부를 하시면, 최소한 공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짜신 2주 동안은 예외적인 일이 절대 없도록 조절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타이머를 사용해도 좋아요.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 절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 시간에 타이머를 눌러놓고 뭔가 공부를 해요. 몇 시간 동안 몇 페이지 봤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금세 머릿속에 교육학도 좀 봐야 되는데 한국사 시험 막 이 걱정이 스멀 들어와요. 그럼 나는 이미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는 온 거죠.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에 5시나 6시에 눈을 떠서 시작하는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 시간이 긴지, 아니면 올빼미형이어서 가족들이 모두 자고 그때 책상 앞에 앉으면 4, 5시간은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하고 도서관 가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일 아침이라고 돼 있지만 공부 시작 시에 좋은 긍정적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작하세요. 가벼운 산책을 못 하실 수 있죠. 요즘 추워서 나가기도 싫어요. 근데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나 학교가서 공부해야 돼. 앉아가지고 막 불에 그 열에 타면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요. 앉으셔서 잠깐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잠깐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할 공부량이 얼마나 되고 내가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전날 공부하고 내가 지금 잘해가고 있고 꿈을 향해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격려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안 아예 싹부터 없애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합격의 비읍이 생각에서 올라오거든 눌러버리세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일기를 쓰세요. 합격할 수 있다. 이거 일기 쓰세요. 그 생각이 없어질 때까지 합격할 수 있다. 나는 합격, 합격. 요것만 쓰세요. 그래서 가만히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비읍이 아닌 히읗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책들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끌어들인 힘이 있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공부 시작과 끝맺음의 형식과 방법을 정해놓고 매일 실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각자의 방법, 그러니까 각자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 강의 준비 시작하거나 제 공부를 시작할 때 백지를 꺼내놓고요.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을 적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해결할 수 있는지 그날의 계획을 짜요. 그리고 하다가 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어떤 과목도 오늘 해야 한다 이걸 같이 써놓죠. 그래서 그걸 앞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가 다 끝났어요. 강의 자료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하려고 썼던 그 간략한 걸 펴놓고요. 내가 오늘 다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내가 공부한 영역은 연상을 해서 쭉 생각을 이어가 봐요. 그러면 오늘 참 잘했다. 그래도 이 나이 먹어서 이 정도 기억하고 공부했으면 잘했지. 그때라고 해서 막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쥐어가면서 이것도 기억 못하고 이거 이래가지고 합격할 수 이게 아니고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정도 기억했으면 잘했다. 그리고요. 이걸 매일 하면서 이거 써야지. 이따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연상해야지 하면서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초과한 노동이나 활동을 삼가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셨으면 하고요. 이제 이게 워낙 3시 반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일찍 끝났죠. 그래서 반복적인 말인 것 같아서 너무 길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마이맵 활용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